안녕하세요. 오늘 파생상품 첫 시간이죠? 맞죠? 혹시 수업 지금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혹시 채권 배우셨나요? 안 배웠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혹시? 인강. 개별적으로. 아예 시작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정규 과정 속에는 채권이 시작을 안 한 거죠?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채권을 하고 오면 좀 편해요. 제가 편해요. 수업하기가. 근데 채권을 안 하고 오면은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좀 비슷하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사실 파생상품 학교에서 잘 배우고 오셔가지고 레벨 1은 되게 쉬워 이런 분들 분명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파이낸스라는 거를 이렇게 입문을 하고 오신 분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서 편차가 되게 심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안에 편차가 심하면 제 동공이 막 지진이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이해하는 듯 하고 어떤 분들은 거의 이제 저기 우주로 가 있고 이러시니까 이게 이제 수업을 끌고 가게 되게 이제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는 타겟팅은 어쩔 수 없이 중간 이하를 끌고 가야 되는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그냥 들으면서 리마인드하고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한 간략하게 오버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핸드아웃 2페이지 펴보시면은 과목은 파생상품이라는 과목이고 선수 과목을 떡하니 적어놨어요. 픽스드 인컴이라고 제가 편해서.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레벨 1의 이제 비중은 5에서 7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여러분이 과목을 놓고 싶어 하는 유혹을 조금은 이제 이게 제압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5, 8은 아니고 밑에 5보다 조금 더 위쪽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레벨 2, 3로 가면서 과목의 비중이 커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심적인 비중이 더 커져요. 왜냐면은 이 과목이 에쿼티랑도 연결되고 그 다음 픽스드 인컴이랑 연결되고 다른 이제 파이낸스 과목들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과목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체감적인 느낌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학습의 방법을 적어놨는데 난이도는 원래 과목 난이도는요 극악이에요. 정말 극악인데 이게 이 과정 안에서의 난이도는 이게 높지는 않아요. 다행히.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 극악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커버하는 수준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할만하고 해볼만한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보면은 더 쉬워요. 스킬 레벨로는. 그래서 정말 이게 공부를 내가 조금 했다라고 하면은 정직하게 공부하면 정직하게 점수가 좀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이게 물론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정직하지 않았냐라고 이게 제가 모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하면 점수가 좀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도 그렇고 픽스 인컴도 그렇고 주로 숫자로 푸는 것들은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거기에 합당하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은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시험장에서는 대부분이 컨셉 중심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칼큘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의 비중은 글쎄요, 한 20%도 그 언저리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뭐 높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대부분 말로 썰푸는 게 적어도 레벨 1에서는 정말 이분들이 이 데리버티브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훨씬 많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쇠저노트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커리큘럼 이북 두꺼운 거 보시면은 오히려 방해가 될 거예요. 물론 그걸 공부하면 좋지만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얇은 책으로 다독을 하는 게 좋고요. 적어도 4회독, 5회독 정도는 되시면은 시험 합격권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회독, 5회독이 1회독, 2회독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셔야 되고 커리큘럼북 이북에 있는 건 문제 정도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핸드아웃 나눠드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쓰지 마시라고 그냥 앞에 보시면서 이게 수업 들으시라고 나눠드렸고요. 대부분이
이게 있는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들은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있으니까 보시면서 취사 선택하시면 쓸 것만 쓰세요. 그 다음에 더 잔인한 말은 공부하시라고 오며 가며. 이게 직장인들이 네, 있을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진짜 잔인한 말. 아, 점심시간 맞아요. 또 있어요. 아, 출퇴근 시간 맞아요. 빙고입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더 잔인한 거 있어요. 출근 한 30분 일찍 하기. 요거 한 3가지 정도 하면은 여러분의 한 1년이 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되게 운이 좋아서 되게 짧게 끝냈어요. 아주 짧게 끝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업 자체가 이제 파생과 관련된 업이었다 보니까 이게 금융이 되게 저에게는 그래도 조금 쉬운 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끝난 편이었었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마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은 이게 날씨 좋은데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법은 방금 여러분이 하셨던 거 하시면은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책 들고 다니기면 좀 어려우니까 얇게 출력해서 보시라고 나눠드렸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잔소리였고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고, 수업은요, 거의 핸드아웃 중심으로 할 거고요. 교과서는 밑줄만 사실은 끄어드릴 거예요. 밑줄을 이제 끄어드리는 이유는 책에 이게 백지 있으면 여러분 읽을 때 부담되니까, 그래도 읽을 때 여기에 포커싱 맞춰서 이게 읽으시라고 밑줄 끄어드리는 거고요. 설명은 대부분 핸드아웃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일부 커버 안 되는 것들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책이랑 핸드아웃이 순서가 전혀 다르실 거예요. 이게 교과 과정이 저희가 2년 전에 바뀌었는데, 너무 사실 순서가 이게 너무 좀 어려워요. 이게 순서대로 읽으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단부터 모르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공부할 때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을 이 순서대로 안 바꾼 이유가, 이대로 하면 수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하는 거는 핸드아웃 중심으로 해서 밑단부터 시작을 해서 총론 할 거고, 개론을 하나하나 하고 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그나마 조금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과서가 막 앞뒤로 엄청나게 넘나들 거거든요. 조금 귀찮으실 건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학습이 되시고 나서는 순서대로 보셔도 무방해요. 공부가 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순서대로 가셔도 되는데, 이제 아예 이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좀 많지 않고, 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화생에서 쓰는 용어들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 순서대로 읽으면은 거의 사실은 단어부터 막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좀 그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처음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잔소리였고 정말 수업할게요. 자, 페이지 4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파생상품에 대한 총론이에요. 그래서 각 개론을 들어가기 전에 파생상품이 뭐고, 왜 쓰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1번에 보시면은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Financial Instrument라 나와 있는데, 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거래하는 프로덕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트레이딩하고, 채권도 트레이딩하고, 환도 트레이딩하고, 여러 가지들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 트레이딩의 대상들을 갖다가 저희는 금융상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특정 분류가 모든 거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도 분류해 보고요. 마치 저희가 사람을 지역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령으로 나누기도 하고, 성별로도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 파생상품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분류하는 기준은 이렇게도 분류해보고, 저렇게도 분류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제 교과서가 표현하는 게 1.1에 나와 있는 증권과 1.2에 나와 있는 컨트랙트 계약의 형태입니다.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2가지 점에 나와 있는데,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고 파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그 금융상품을, 이 금융상품이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내가 이 증권을 매입을 하면 어떤 권리가 나에게 떨궈지는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 증권을 발행했을 때는 어떤 의무들이 부과되는지가 다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 문서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문서를 사고 파는 거입니다. 밑에 그림 두 개 있는데 이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게 채권이고 왼쪽에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볼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요즘은 다 전자로 이게 예탁되어 있다 보니까 실물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내가 주식을 사고 실물을 갖다가 정말 한번 봐보겠다라고 하면 예탁원에 가서 내 거 실물 내놔라고 하면 출력은 해줄 겁니다.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이 종이를 보기는 요즘은 쉽지는 않은 거고요. 오른쪽에 밑에 막 네모 보이죠? 요게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쿠폰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채권을 샀을 때 가장 여러분이 첫 번째 기대하는 게 이자일 건데, 요 종이 딱지 하나 딱 가져가면은 예전에 돈을 주고, 이런 세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이 뒷페이지 넘겨보면요, 막 글자들이 막 빽빽히 써져 있어요. 그런 권리와 의무가 이게 녹아져 있는 문서를 갖다가 증권이라고 하고요. 이 증권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증권이라고 하면은 밑에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이나 채권, 에코티는 배우셨나요, 혹시? 에코티는 배우셨나요? 그래서 그 에코티라 표현하는 주식, 그 다음에 본드라 표현하는 채권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증권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애들 갖다가 저희가 전통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통적인이란 단어가 써진 이유는 역사와 전통이 유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거래가 되는 건 저기 정말 동인도 회사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오래된 프로덕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다가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네들은 제가 커버하지 않을 겁니다. 에코티 시간에, 픽스 인컴 시간에 커버를 할 거예요. 저희가 커버할 거는 1.2에 나와 있는 계약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계약서라고 하는 거는요,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날인을 할 겁니다. 그 날인을 하는 종이딱지가 금융상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인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계약서는 표준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계약서는 비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비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계약서에 너와 내가 만나가지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갖다 그 안에 마구 집어넣으면서 계약서가 뿅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 형태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의 여러분이 한 번씩 보는 이제 보험 계약이고요. 저희가 커버해야 되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파생상품을 갖다가 저희가 앞으로 5번에 걸쳐서 공부할 건데, 첫 번째 꺽쇠 정의 보시면은 전통적인 금융상품, 방금 얘기했던 주식 채권이에요. 의 가격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을 갖다가 저희는 파생상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보통 저희가 파생상품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익숙하시죠? 그쵸? 얘를 갖다가 펑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수학에서 함수라고 표현하잖아요. 함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베리어블이 가장 심플하게 두 개의 베리어블이 발생하죠. x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펑션의 기능에서 y라는 애가 튀어나오는 게 펑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이 x를 어떤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어떤 변수라 해요? 땡땡 변수. 그렇죠. 독립변수나 표현하죠. 그래서 얘를 독립변수라 표현하고 보통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이라 표현합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값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y를 보통 땡땡 변수라 해요. 종속 변수라 표현하죠.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묶인다는 거예요. 뭐에? 요놈에. x라는 값이 변경이 되면은, 때로는 펑션이 변경이 되면은 y는 이 두 개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새로운 값으로 딱 튀어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dependent variable이라 표현합니다. 얘를 파생의 세계로 바꿔보면은요, 이 x에 해당하는 게 주식이 들어갈 거고요, 채권이 들어갈 겁니다. 그 외
금리도 들어갈 거고요.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저기 그거 배우셨나요? 통계 배우셨나요? 통계. 네. 표준 편차도 들어가고요. 이 표준 편차는 예의 표준 편차이기도 하고 예의 표준 편차이기도 해요. 이걸 변동성이라 표현하는데 이 변동성을 트레이딩도 합니다. 그다음 크레딧 또 들어가고요. 뭐 기타 등등등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독립변수라 표현을 해요. 그러면 독립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네들이 스스로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가격들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주식을 거래하면은 주식을 거래하고 남은 흔적이 뭐냐면요. 가격과 거래량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사고 팔면서 만들어진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의 스탁마켓에서 가격이라는 게 사람들 사고 팔아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생상품은 요놈의 가격이 막 변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파생상품의 가격이 같이 연동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왜? 얘는 종속변수니까. 얘 디펜딩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동일하게 채권의 가격이 막 변동하잖아요. 저희가 배우게 될 파생상품의 가격이 같이 변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파생상품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얘네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는데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생상품도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거래가 되는 시장에서 가격들이 거래가 되고 거래량이 나오고 종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종가라고 하는 거는요. 요놈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에서 크게 변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 가격이 원래 디펜딩 해야 되는 주가나 디펜딩을 해야 되는 채권의 가격과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차익거래라는 게 엄청나게 발생해서 걔는 비효율적인 시장이야 라고 치부를 해버려요. 조금 어려운 얘기했어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은 파생상품이라는 가격은 주가가 막 움직이면은 채권이 움직이면은 이 상품의 가격은 여기에 바인딩이 돼가지고 가격이 움직이도록 설계가 된 또 하나의 금융상품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금리도 거래가 돼요. 조금 어색하시기도 하겠지만은 변동성도 거래가 열심히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홍콩에서 거래가 되고요. 크레딧도 당연히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저희가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파생상품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파생상품 알려면은 주식의 특성도 좀 아셔야 되고 채권도 좀 아셔야 되고 금리도 좀 아셔야 되고 크레딧도 좀 아셔야 되고 크레딧도 아셔야 되고 변동성도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컴포넌트를 다 알고 알아야지 얘가 조금 이해가 쉽다 보니까 이 과목이 조금은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과목의 배열을 좀 뒤쪽으로 배열하는 게 이런 연계성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야죠. 자, 파생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저희가 앞으로 한 4가지의 계약의 형태를 볼 건데 이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포워드라는 계약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퓨처스라고 하는 놈을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 swap이라는 놈을 배울 거고요. 네 번째는 옵션이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뒤에 원래는 이렇게 컨트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포워드라는 계약, 퓨처스라는 계약, swap이라는 계약, 옵션이라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건 뭐냐면 계약의 형태예요. 계약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의무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요 계약의 형태대로 요렇게 4가지를 썰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놈들을 파생상품이고 저희는 앞으로 한 5번에 걸쳐서 요놈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놈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가격에 연동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어 정리만 하나 할게요. 여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퉁쳐가지고 저희가 뭐라 표현할 거냐면요. underline 이것도 있어요.
asset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기초자산이라고 해요. 얘네들의 기초가 된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해서 기초자산이라고 우리나라에선 번역을 하고요. 영어로는 underlying asset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underlying asset을 줄여서 너무 기니까 S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 S라는 놈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stock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spot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underlying assets이라고 표현하고 S라고 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underlying asset이다 라고 표현하거나 S라고 표현하면은 얘네들 통칭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를 넘겨 봅시다. 이번에 보시면 파생상품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파생상품 종류는요, 방금 얘기했던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박스 안에 보면 1번에 선도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underlying asset을, 요놈들인 거죠. 요놈들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저희는 선도계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도계약의 정의를 이제 풀 때 제가 보통 이렇게 선을 그려요. 이렇게 선을 그릴 건데 이 선은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고, 시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놓고 가면은 여기 시작점을 t = 0라고 쓸 거고요. 여기 끝점을 t = 라지 t라고 쓸 겁니다. t = 0는 계약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파생상품은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체결하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체결하는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화해서 쓸 때 t = 0라고 씁니다. 그리고 t = 라지 t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어떨 때는 1월 1일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2월 31일일 수도 있고 랜덤하게 나올 거죠. 랜덤하진 않겠지. 사람들이 체결한 시점은 굉장히 펼쳐져 있을 거잖아요. 걔를 일반화해서 쓸 때 t = 라지 t라고 제가 쓸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쓰면은 t = 스몰 t가 있어요. 얘는 제가 어떻게 쓰냐면요, 현재 시점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 t = 스몰 t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몰 t는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스몰 t라는 걸 왜 하냐면요, 여러분이 파생상품을 배우고 나서 궁극적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파생상품의 가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가 얼마야? 그 다음에 오늘 국고금리 얼마야? 채권 가격 얼마야? 이런 것들 저희가 맨날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동일하게 이 포워드 가격 얼마야? 스왑 가격 얼마야? 그 다음에 옵션 가격 얼마야? 이런 가격들을 측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생상품은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애들도 있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둘을 딱 펼쳐놓고 보면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게 훨씬 커요. 걔를 OTC라고 나중에 표현할 건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면은 가격이 와치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면은 삼성전자 주가 얼마야? 라고 하면 다 답을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기초로 하는 포워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포워드 가격 얼마야? 라고 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 다들 답을 못 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증권사에 있거나 운용사에 있을 때 만약 북에 이 포워드의 가치가 얼마라고 기재를 할 때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칼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그게 저희는 밸류에이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리적인 모델에 의해서 삼성전자 가격이 이 정도이면은 이 포워드의 가격은 이 정도가 돼야 돼 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걔를 갖다가 장부에 띡하니 받게 될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t = 스몰 t는요, 극단적으로 계약 시점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계약의 만기 시점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중간에 임의 시점에 언제든지 저희는 밸류에이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t는 아무 데나 꽂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다시 정의를 보시면 미래의 특정 시점이라 되어 있죠. 얘가 뭐냐면요. 요 놈이에요. 요 놈. 계약의 만기 시점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 되어 있냐면요. 기초자산을 이라 되어 있죠. 쟤네들이에요. 주식, 채권 얘네들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어 있죠. 가격을 정할 건데 가격을 미리 정한다라고 하는 건 언제 정하는 거냐면 요 시점이에요. 가격을 계약 시점에 정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사거나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에요. 그럼 두 사람은 있어야겠네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나 살게, 한 사람 팔게, 두 사람이 사인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갖다가 포워드라 표현합니다. 엄청 쉽잖아요. 이제 의미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이 하나 있어요. 샘송 주식이 하나 있는데, 이 주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기초자산이 되는 거죠. 얘를 사기로 약정할 건데, 지금 사는 게 아니, 지금 사는 거 가격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사거나 팔기로 약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랑 두 사람이 만났어요. 종이 딱 A4 용지 하나 써가지고 지금부터 1년 후 2024년 11월 25일 날 삼성전자 한 주를 제가 사고 이분이 팔기로 계약서를 써요. 둘 다 사인을 해요.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만나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포워드 계약이에요. 엄청 쉽잖아요. 그쵸? 궁금한 건 딱 하나지. 그러면은 얼마에 사거나 팔까?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 형태는 아주 심플한데 지금 만약 삼성전자 주가가 6만 7천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 1년 후에 사고 파는 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뭔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나는 1년에 사거나 팔 건데 얘는 현재 주가인데 얘를 6만 7천 원에 사거나 판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도대체 얘를 1년 후에 얼마에 사거나 팔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저희가 할 겁니다. 얘는 다음 시간 정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얘를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7만 원에 사거나 팔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랑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그리고 1년이 딱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거죠. 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거예요.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 8만 원이 됐다. 제가 사기로 약정하고 이분이 팔기로 약정을 했다 생각을 해봐요. 8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완전 땡큐인 거죠. 왜? 7만 원 사기로 약정을 했는데 1년 전에 8만 원이 됐으니까 만 원만큼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6만 원이 됐다 라고 하면 저는 망한 거예요. 만 원만큼 손실이 나는 거잖아. 이분은 떨어졌어도 미리 팔아놨기 때문에 이분은 7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게 포워드 계약이에요. 참 별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별게 아닌 게 나중에 이제 어려워지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잘 스텝을 밟아가면은 포워드는 정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포워드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나중에 기초자산이 요놈일 때, 요놈일 때, 요놈일 때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하니까. 왜 이런 게 어려우냐면요. 여러분 채권을 잘 몰라서예요. 금리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얘네들에 대해서 베이스가 잘 잡혀 있으면은 이쪽이 대부분 쉬워져요. 그래서 연계성입니다. 자, 다시 선도계약으로 넘어와서 정의 이해되시죠? 어떤 말들인지. 자, 두 번째 선물계약 보도록 할게요. 선물계약의 정의를 보시면은 미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얘 앞에 있는 선도계약과 정의가 어때요? 완전 똑같죠. 그래서 선물계약은요, 선도계약과 똑같은 놈이에요. 아예. 밑에 꺽쇠가 하나 있는데, 다만 계약 조건이 표준화가 되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형태를 갖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물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선도계약인데 계약서가
중구난방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표준계약서라는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표준계약서 하에 상품들을 갖다가 그냥 두 사람이 만나 거래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버려가지고 누구나 사거나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계약의 형태를 갖다가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선물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선도계약이랑 똑같기 때문에 선물 자체의 프라이싱 밸류에이션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선물 우리가 상장을 시키면서 나오는 특징들, 상장을 시키면서 정산하는 방법들의 특이성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물을 거래하면서 선물을 거래하는 목적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하겠구나. 해지라는 용어를 쓸 건데 내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몇 계약 정도를 사야 돼? 팔아야 돼?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토픽에서는 시험의 포커스예요. 해지는 저희가 커버하지 않을 거고요. 그 앞단에 대한 얘기만 저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선도계약을 공부하고 나면은 그것들이 커버가 되면 되게 조금은 똑같은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레벨 2, 3로 넘어가면 선물이 되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 선도계약을 공부하는 것과 선물계약에서 거래소가 되게 이상하게 이렇게 본인들이 정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표준화시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선물이 되게 선도랑 엄청 달라 보여지게 느껴져요. 그럼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거래소에서 이 선물을 어떤 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했는지 그 표준화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선도처럼 접근했다가는 완전 다르게 보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레벨 2에서 보시면 되고. 자, 3회 보시면은 수합계약을 보도록 할게요. 그 수합계약의 정의 보시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미래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 나와 있죠.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밑에 꺽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도계약을 시리즈로 계약한 형태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를 잠깐 봐보세요. 저희가 선도계약을 방금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한 주를 내가 1년 후에 사거나 팔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선도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 볼게요. 계약의 만기는 3년이에요. 너무 길게 그렸다. 3년이에요. 자,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만기는 3년짜리이고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삼성전자 한 주씩 사자. 전 살게. 팔아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얘는 1년 후에 삼성전자 한 주,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얘는 1년 후에 삼성전자 한 주를 사거나 팔기로 약정하고 딱 끝나는 거고요. 얘는 3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저는 한 주 사고 또 한 주 사고 한 주 사는 이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저희는 보통 수합이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엮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계약을 수합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을요, 어떻게라도 저희가 이게 얘 계약과 똑같은 형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포워드 계약을 체결해요. 얘는 1년짜리. 1년 후에 만나가지고 한 주를 사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또 포워드 계약을 체결해요. 얘는 만기가 2년짜리. 이때도 한 주를 사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3년짜리 계약. 얘도 한 주를 사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제가 이 계약서 3장을 가지고 있는 거나 수합계약 하나 가지고 있는 거나 얘는 경제적 실질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3년짜리 수합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내가 1년 후에 하나 사고 2년 후에 한 번 사고 3년 후에 사는 계약을
한 장 쓰는 거나 포워드 계약을 맺었어요. 첫 번째 계약서는 1년 만기인 포워드, 두 번째 계약은 2년 만기인 포워드, 세 번째 계약은 3년 만기인 포워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 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요. 1년 후에 계약서 하나 종결되고 2년에 종결되고 3년에 종결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잖아요. 경제적 실질이. 그쵸, 그쵸.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수압은 포워드의 시리즈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수압을 포워드로 복제를 해볼 거예요. 이런 수압 계약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포워드로 막 복제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레벨 2 가시잖아요. 수압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포워드 복제로 하실 거예요. 물론 더 쉬운 방법들이 있으면 그걸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얘의 복제물이구나. 그러니까 이 수압을 밸류에이션 할 때 포워드의 공식을 가져와서 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면은 그 공식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식부터 드립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외우면은 이게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고 외워야 될 식이 많아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압이라고 하는 거 포워드의 시리즈물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의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미래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이라는 표준화된 용어를 썼었어요. 왜냐하면 주식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 문장의 얘기는 결국 포워드의 시리즈물이다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퓨처스는 포워드의 표준화된 형태, 그쵸? 그 다음에 수압은 포워드의 시리즈물인 거죠. 그럼 결국 저희는 포워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놓으면은 퓨처스와 수압이 조금은 이게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레벨 1에서 교과 과정에 포워드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인즉 이런 얘기 때문에 이게 포워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그림 밑에 보시면은 위 세 가지 파생 상품의 경우 포워드 퓨처 수압이죠. 계약의 양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밑에 쌍방 의무, bilateral obligation, 또는 forward commitment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포워드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계약은요. 혼자 체결을 못해요. 나 혼자 사인하고 막 종이 들고 다니면은 이제 흔히 광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 저랑 둘이 만나가지고 어떤 약정을 할 때는 이게 두 사람이 만나 사인을 해야지 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기본적으로 두 명이 필요합니다. 포워드라고 하면은요, 사기로 약정을 하는 사람과 팔기로 약정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계약의 만기 시점에 갔을 때 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면요. 이때 사기로 약정을 했던 사람은요. 반드시 사야만 하는 의무가 부과가 돼요. 팔기로 약정을 했던 사람은 반드시 팔아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계약의 만기 시점에 가보면은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bilateral oblig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동의되시죠? 또 다른 말로 forward commitment라는 표현. commitment라고 하는 건 약간 굉장히 강하게 바인딩을 시켜놓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forward commitment, bilateral obligation은 용어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forward가 bilateral obligation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퓨처스도 그러겠죠? 표준화된 이게 똑같은 놈인데 상장시켜 놓은 놈이니까 수압 똑같겠죠? 수압도 bilateral obligation이겠죠? 왜? 포워드의 시리즈물이니까.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이 반드시 사야 되고 반드시 팔아야 되는 bilateral obligation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 파이낸스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는 손해가 난다. 한 사람은 손해가 나고 한 사람은 이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계약의 만기 시점에 가보면은 손해가 난다라고 했을 때 도망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손해가 나더라도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고, 나쁜 가격에 팔아야 되고, 높은 가격에 사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옵션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옵션은 저희 교과 과정에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레인한 옵션이 콜옵션과 풋옵션만 커버합니다. 세상에는 얘네들과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많은 이그조틱한 옵션들이 있는데 저희 교과 과정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행복한 거죠. 다행이죠. 그래서 저희는 콜옵션과 풋옵션만 공부할 겁니다. 콜옵션부터 옆에 정의 보시면은 미래의 특정 시점이라 나와 있죠. 얘가 동일하게 여기 계약의 만기 시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요놈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을 정해요. 근데 언제? 미리 정하니까 얘도 계약 시점에 가격을 정하겠죠. 근데 옆에 보시면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고요.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권리. 앞에 있는 건 저희가 바이러트 오블리게이션이라서 의무라고 있는데 얘는 권리예요. 두 개 차이는 뭐냐면요. 계약 시점에 돈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예요. 포워드는 계약 시점에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요. 왜? 권리니까. 내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계약 시점에 내가 권리를 취득한 대가로 돈을 갖다가 지불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지불할까요? 내 계약의 상대방에게.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거잖아요. 권리를 판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권리를 판 사람에게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걸 나중에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포워드류와 옵션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 시점에 돈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정의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네, 자, 권리다라고 하면 내가 콜옵션이다라고 하면은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7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은 계약의 만기 시점에 주가가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됐으면은 당연히 이 콜옵션 행사할 거잖아요. 상식이죠. 6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성인도 아니고 안 살 거잖아요. 이러한 파생 상품을 갖다 콜옵션이라 표현해요. 엄청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계약 시점에 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책정하느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점을 보시면은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요. 라이트를 가지고 그 다음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오블리게이션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unilateral obligation이라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말로 contingent claim이라 표현합니다. 일방 의무라고 하는 거는 이 옵션을 갖다가 거래할 때 계약의 당사자가 A란에와 B란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할 거예요. 내가 콜옵션을 갖다가 사겠다라고 하면은 콜옵션을 갖다가 파는 애가 있어야만 돼요. 이 두 사람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A란 애가 B한테 이렇게 돈을 줘요. 언제? 계약 시점에. 얘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계약의 만기 시점에 의무만 존재해요. 왜? 돈을 너가 받았으니까. 만약에 얘가 옵션을 행사하면 니는 반드시 응해줘야 되는 의무만 존재하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권리만 갖고요. 얘는 의무만 가져요. 저희가 앞서 포워드에서는 A와 B가 둘 다 의무를 가졌잖아요. 한 사람은 사야만 하는 의무, 한 사람은 팔아줘야 되는 의무였었잖아요. 근데 옵션으로 넘어오는 순간 계약의 만기 시점에 한 사람은 권리, 한 사람은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이 넘나들었느냐, 넘나들지 않았느냐의 특성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unilateral obligation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contingent claim이라고 표현해서 contingent claim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조건부 청구권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A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A 입장에서 계약의 만기가 됐는데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청구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조건이 충족이 안 돼. 그러면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unilateral obligation은 B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의무만 존재해. 계약의 만기 시점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를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갑자기 신용파생 상품이라는 거를 어려운 걸 던져놨어요.
신용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잠깐 여기를 봐보시면 다시 일로 옵니다. 신용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계약의 형태로 나누고 이 포워드가 기초자산이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금리일 수도 있고 변동성일 수도 있고 신용 위험일 수도 있는데 신용 위험을 모르는 거는 채권 아직 안 배우셨죠? 안 배우신 있을 테니까 채권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채권 처음 들었다 이런 거 있으시려나?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 입장에 저는 회사고 여러분이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보험사도 있고 뭐 자산운용사도 있고 연기금도 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디로 할까? 요즘 핫한 기업 회사가 뭐가 있지? 2차전지 회사예요. 2차전지 회사여가지고 공장 증설을 빵 해야 돼요. 너무 핫하니까 막 이게 설비를 늘려야 되는 거죠. 설비를 늘려면은 회사에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하면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차입을 해야 될 거잖아요. 돈을 빌려와야 될 거잖아요. 내가 차입을 해서 주는 이자보다 내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레베뉴가 훨씬 좋다라고 하면 무한 차입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게 채권이에요. 돈을 빌려주시고 액면을 정하죠. 저희 한 5천억 필요해요. 보통 채권을 발행할 때는 사용 목적까지 다 정해요. 저희가 설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설비가 한 5천억 들어요. 그러니까 5천억 빌려주시면은 뭐 3년 후에 갚을게요 라고 하는 게 채권입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빌려줄게 하고 나중에 3천억 줘 5천억 줘 이러면은 바보잖아요. 이자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뭐 1년에 뭐 5%씩 해서 5% 주고 원금 줘. 이게 채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채권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파이낸스에 있으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까라는 걸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할 거잖아요.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민하게 느끼는 위험이 뭐냐면요. 이 인간이 돈 안 주면 어떡할까 하잖아요. 이걸 갖다 보통 디폴트 리스크라 표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 채권을 투자했을 때, 이거 큰일 났네. 금리 위험 아시나요? 보통 이게 내가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하면은요, 금리 위험이라는 거 고민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인간이 부도가 날까 안 날까, 만약에 부도가 난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나에게 줄 수 있을까. 디폴트 리스크와 그 디폴트가 났을 때 얼마만큼 내가 회수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이슈예요. 예를 들어요. 부도가 났는데 저한테 문제가 1도 안 될 수 있어요. 언제겠어요? 담보를 드립다 잡아놓으면. 그렇잖아요. 담보를 엄청 잡아놓으면은 심지어 디폴트 리스크도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되시죠?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디폴트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내가 만기까지 이 채권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도의 트레이딩 목적으로 채권을 산다. 그러니까 채권을 샀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채권을 샀는데 3년물인데 내가 내일이라도 즉시 판다. 모레라도 판다라고 하면은 채권을 트레이딩 목적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디폴트 리스크보다 오히려 금리 위험에 훨씬 더 예민하게 이제 느낍니다. 이 금리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봐요. 채권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아주 심플해요. 서메이션인데 캐시플로우가 발생할 건데요. 얘를 적정한 금리로 디스카운트하면 채권의 밸류에이션이에요. 가장 심플하게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게 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이 레벨 1, 2, 3를 넘어가면서는 적어도 이 안에서 커버가 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 발생한 현금 흐름들이 있으니까 걔를 현가화해서 현재 시점에 거래하면은 그게 페어한 가격이야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기 있는 금리라는 팩터가 위나 아래로 움직이면은 이 가격이 연동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디스카운트 팩터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릴 거잖아요.
내가 트레이딩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 버리니까 내가 최초에 매입을 했던 가격보다 가격이 내려가니까 금리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를 표현합니다. 마치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저희 지금 만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이거 갖다가 금리 위험에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신용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위험을 저희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발생했냐면요. 채권이 가지고 있는 부도 위험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부도 위험을 뭔가 핸들링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에요. 자, 다시 넘어가서 저희가 사거나 파는 대상들이 있는데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리도 있고 변동성도 있고 크레딧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할 신용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거나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갖다가 신용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충 뭔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